이번 차시는 한국의 산업 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켰던 중화공업 육성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기 시작한 중화공업 육성을 197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중화공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배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보 및 정치적 측면입니다. 1960년대 말은 한반도에서 안보상 여러 위기가 나타났던 시절입니다. 1968년 1월 북한의 특수부대가 청와대 인근까지 침투해서 위기가 매우 고조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월 미국의 정보 수집함인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피랍되면서 위기가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1969년에는 북한의 특수부대가 한국의 울진과 삼척에 침투함으로써 또 한 번 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들의 안전보장 문제는 1차적으로 스스로가 처리해야 한다라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 1971년 2만 명의 주한미군의 철수가 완료됩니다. 6만 명 수준이었던 주한미군이 이 철수로 인해 4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북한의 위협 및 도발과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국에게 안보적 불안감을 강화시켰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한국은 자주국방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국내에서 생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방위산업 육성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방위산업은 중화학공업과 연계가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중화학공업의 육성이 필요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정치적으로 1972년 유신체제가 나타나면서 이 경제적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분을 만회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도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했던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대내적인 측면에서 안보 환경의 변화, 유신체제의 기반 확립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산업화의 중점을 중화학공업으로 돌리게 만든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측면입니다. 1960년대 말부터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60년대 경공업을 근간으로 수출 중심 전략을 채택해서 양호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60년대 말부터 후발 개발도상국들이 경공업 분야에 참여하고, 이들 국가의 경쟁력 향상으로 인해서 경공업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하락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선진국에서는 노동집약적 상품에 대해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선진국에서는 탈공업화 및 각종 공해 문제에 대한 논쟁 확산으로 인해 중화공업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던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자본 및 기술집약적 상품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성이 한국에서는 대두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품의 단가가 높고 부가가치가 큰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산업 구조화가 필요한 상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미 1960년대 후반, 즉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중화공업 육성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 정비도 착수했었기 때문에 중화공업 육성 자체는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에 나타난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 안보 및 정치적 상황이 맞물리면서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을 보다 본격적이고 절실하게 시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3년 1월 21일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중화학공업 육성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기존에 발표했었던 100억 불 수출과 국민소득 1000달러라는 중장기 비전을 중화학공업 육성과 연계시키게 됩니다. 이 실제 그 연두 기자회견의 연설문을 보게 되면 80년대 초 한국이 1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 전체 수출 상품에서 중화학 제품이 50%를 훨씬 더 넘게 차지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화학공업 육성 공식화에 따라 정부는 1970년대 초부터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해 수출 지향 산업화와 수입 대체 산업화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노동 집약형 상품을 생산하는 전자, 조선 산업을 수출 지향 산업으로 설정하고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상품을 생산하는 철강, 기계, 석유 화학 산업은 수입 대체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불황과 기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화학공업의 수출 지향 산업화를 위한 집중 지원으로 정책 기조를 변경하게 됩니다. 1973년 중화학공업 육성이 대통령에 의해 공식화되면서 철강, 화학,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의 6개 전략 산업을 설정하고 정부 지원을 이들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특히 1973년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중화학공업 육성에 관한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강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중화학공업은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육성을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조세 및 재정 정책을 통해 중화학공업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됩니다. 세금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조세 감면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중화학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정책 금융 및 외자 도입의 우선권을 중화학공업에 부여하게 됩니다. 특히 대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지원자금 형식의 지원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1973년도부터 1980년도까지 산업은행이 했던 제조업 총 대출액 중 80%가 중화학공업에 대출이 됩니다. 그리고 1973년 12월에는 국민투자기금법이 만들어지면서 재정적 뒷받침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국민 저축률이 낮고 그나마 비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보험회사, 연금, 조합, 공적기금 등이 여기서 모인 기금의 상당 부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투자기금을 통해 보다 생산적인 투자로 활용하고자 의도하게 됩니다. 국민투자기금은 국민들의 저축이나 금융기관의 저축성 예금, 보험금, 각종 공적기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 산업의 설비 및 운용자금, 수출 지원 등을 지원하는 데 이 국민투자기금을 활용하게 됩니다. 중화학공업은 기술과 고급 인력의 뒷받침이 필수적인 산업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능 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고급 인력과 자체 기술 개발 능력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게 됩니다. 직업훈련소를 1973년도부터 도청 소재지와 공업단지에 순차적으로 설치합니다. 1974년에는 직업훈련 특별법을 제정해서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은 직업훈련을 의무화시키게 됩니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급증하는 고급 기술 인력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대학을 대폭적으로 확충하고 한국과학원을 설립하여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국내에 양성하도록 합니다. 더불어 기존에 있었던 한국과학기술연구소만으로는 전문적 기술 개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계, 화학, 전자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설립하고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기술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개량하고 습득함과 동시에 자체 기술 개발 능력을 높이도록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이제 R&D에 대한 투자도 확대를 시키게 됩니다. 1974년부터 충남에 대덕 연구단지를 건설하여 민간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등 연구활동의 기반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육성된 중화학공업 분야는 제1차 석유 파동 이후 한국 경제가 급성장했던 197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성과를 보이게 됩니다. 1976년부터 78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10%를 넘기게 됩니다. 1977년에는 한국 전체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는데 이는 정부가 목표로 했던 1981년보다 4년이나 빠른 목표 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 총생산의 기여도 측면에서 1971년 중화학공업은 21.5%에 불과했지만 1976년에는 비중이 35%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화학공업 제품의 비중은 1970년도에 12.8%에서 1980년에는 41.5%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중화학공업의 집중 육성은 한국의 산업 고도화를 이끌었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부정적인 효과도 존재를 하는데 우선 1970년대 들어서면서 이 중화학공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경공업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가 됩니다. 1970년대 일부 해에는 심지어 경공업의 생산량이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중화학공업은 자본과 기술이 투자되는 만큼 대기업 중심으로 육성이 전개됩니다. 이에 따라서 소위 재벌이라고 하는 대규모 기업 집단도 이 중화학공업을 배경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심화시켜서 산업구조 전반의 불균형화를 강화시키게 됩니다.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잉 투자도 문제가 됩니다. 1973년부터 1979년까지 전체 투자액 21조 원 가운데 약 19.3%에 달하는 4조 1천억 원 정도가 중화학공업에 투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투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부 공장 건설의 경우는 90%의 자금을 정부에 의존하는 사례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재벌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중화학공업에 투자를 하고 이로 인해서 중화학공업에서는 생산량이 너무 많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1979년 제2차 오일 쇼크로 세계 경제가 수요 감소에 직면하게 되자 과잉 설비에 대한 구조 조정을 단행해야 할 정도로 투자가 과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